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90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용마물산주식회사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3월 13일 제조공장의 직원을 위한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금을 불입하는 순간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불입한 돈 주인은 누구다고? 종업원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는 굉장히 단순하다, 그지? 돈 불입할 때 그냥 그 부분을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해버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겁니다. 요거 지금 DC형이야. 그럼 뭐 1,800만 원 보통예금 불입하는 부분을 차변의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코드 번호는 공장 직원분이니까 500번대 코드. 됐지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3월 13일 차변 퇴직급여 500번대 코드 1,800만 원 대변 보통예금 1,8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3월 17일 영업팀의 고객 응대 친절 교육을 위해서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스튜디오스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했다. 총 강의료 40만 원에서 원천세 35,2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강사료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강사료 지급할 때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했다, 그지? 원천 징수한 부분은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꼭 급여 줄 때만 생기는 거 아니다, 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근로소득 말고, 그지? 다른 소득세에 해당할 수 있으면 그것도 원천 징수할 것이고 그때 예수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변은 뭡니까? 교육훈련비지, 그지? 교육훈련비. 코드 번호는 영업팀이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습니다. 입력합시다. 3월 17일 차변에 교육훈련비 800번대 코드 금액이 40만 원 대변에 예수금이 튀어나온다, 그지? 35,200원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돈 주었다. 됐습니다. (3번) 문항 7월 12일 당사는 주식회사 미라컴에 제품을 판매하여 계상되었던 외상매출금 300만 원 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이 회수 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고 대손 충당금 금액은 조회한 다음에 분개하십시오. 대손 확정 분개다, 그지?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적고요. 외상 매출금 없어진다 이겁니다. 차변은 대손 충당금부터 적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7월 12일자로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열어서 조회해 볼게요. (7월 12일) 날짜로 조회하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25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3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은 차변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 나머지 50만 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면 되겠지. 메뉴 닫고 자 일반 전표명 메뉴 돌아와서 입력합니다.
7월 12일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입력하고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주식회사 미라컴 금액은 300만 원. 차변은 대손 충당금부터 없앤다. 여러 가지 코드 중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지? 109번 코드. 금액이 2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대손 상각비라는 판관비에 해당한다, 그지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다. 4번 문항 10월 11일 당사가 발행 중인 사채 액면가액 5천만 원 중 액면가 3천만 원 부분을 3,085만 원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했다. 당사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계정 잔액은 없었다. 즉 사채를 애당초에 액면 발행했었다 이겁니다. 액면 발행했거든 사채를. 이제 그러면 만기될 때까지 이자 따박따박 주고 만기되면 원금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걸 배웠는데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 돈이 좀 생겨가지고 사채를 그냥 상환해 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사채의 조기 상환 거래라고 부르고, 이런 거래는 전산 세무 1급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산 세무 2급이다, 그지? 공부한 적이 없는 내용이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괜찮아. 아쉽게도 가끔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출제 범위 벗어나는 문제가 이렇게 등장한다 이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맞든 틀리든 입력하고 빨리 넘어가면 돼. 이 문제 조금 감점되더라도 합격한다고. 아시겠죠?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황하지 말자고,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채를 돈 주고 상환해 버렸다고? 그러면 사채라는 부채가 없어지겠지, 그지? 부채의 증가, 대변에 사채 기록했던 게 이제 없어지니까 차변에 기록하는 거야. 차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없어지고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부분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대변에 돈 나가지, 그지? 돈 뭘로 나갔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나갔습니다. 3085000. 3천만 원짜리 부채를 없애면서 돈이 엄청 많이 나갔다, 그지? 회사 손해봤지. 차변에 비용 적으면 되고, 사채 관련 비용을 한번 조회해보면 몇 개 없어. 거기에 보면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있다고. 비용으로 85만 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10월 11일 차변에 사채 얼마요? 3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3085000. 차변에 자, 사채 관련 계정 과목 조회해볼까? 몇 개 없잖아. 이 중에서 고르는 거지 뭐.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여기 있거든. 요걸로 입력한대요. 됐습니다. 5번 문항 12월 12일 유상증자로 신주 만주 주당 액면가액 1,000원을 한 주당 2,000원에 발행하여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김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단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만 원이 있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유상증자다, 그지? 돈 받고 주식 발행하는 분계입니다. 자, 분석합시다. 차변, 대변. 자, 주식 발행했으니까 자본금 계정이 증가한다, 그지? 자본금 계정은 철저하게 액면 금액으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한 주당 액면가액 1,000원이고 만주니까 1,000만 원 되겠지. 돈 얼마 들어왔습니까? 한 주당 2,000원을 발행했다. 할증 발행했다, 그지? 그래서 2,000원 곱하기 1,000만 원. 2,000만 원 돈 들어옵니다.
또 뭘로? 보통 예금으로. 그래서 1,000만 원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입력되고 싶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는데 짜잘하게 몇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고려하자 이겁니다. 자, 돈 2천만 원짜리 액면에 대해서 2천만 원 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주식 발행 과정에서 짜잘하게 수수료 생겼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신주 발행비라고 부른다 그지? 30만 원 돈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돈 들어올 줄 알았는데 2천만 원보다 30만 원 작은 돈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주식 발행 추가금이 그만큼 작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보통 예금 돈 들어왔다가 뭐 현금으로 나갔다 뭐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는데 다만 법무사 수수료를 지금 당장 준 게 아니고 외상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이 현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지 뭐. 부채의 증가. 얼마? 30만 원. 그래서 요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작아질 거다고. 그 다음에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적으려고 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이다 그지? 즉 수익이 아니다 이겁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니까 내 이름 주식 발행 추가금을 입력하기 전에 나의 반대 포지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혹시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나의 반대 포지션이 있으면 그것부터 없애고 나머지를 주식 발행 추가금으로 기록해야 된다. 왜?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재무 상태표에 기록되는 자본 계정 과목이니까. 됐지? 나의 반대 포지션이 있거든. 요것부터 없애자고. 50만 원부터 없애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러면 1,000만 원 기록하고 싶었다가 80만 원만큼 감소되었으니까 1,000만 원 빼기 80만 원을 이제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계산해 보. 1,000만 원 빼기 80만 원은 920만 원 되겠네, 그죠? 920만 원을 이제 비로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할 겁니다. 입력합시다. 낙서 지우고 그냥 입력할게요. 12월 10일. 자, 대변의 자본금 1,000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2천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그지? 미지급금 거래처 관리해야 된다, 그지? 어디에 돈 줘야 되는지 관리해야 될 거고, 어디? 김법무사. 무사에 돈 30만 원 줘야 되고, 그리고 나의 반대 포지션에 있어서 그거를 먼저 없앤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게 50만 원이었다, 그지? 그죠?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하고 금액이 920만 원이더라. 자, 일반 점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요. 메뉴 다 씁니다. 문제 2번 매입 매출 점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10일에 다음과 같이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대금 중 50%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원재료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따라서 50일 과세가 될 것이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 매입금 기록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증빙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는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을 때 그거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분석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전자다 그지? 매입 매출 점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 7월 10일 유형 50일 품목은 영어다 그지? 자, 보고 열심히 입력합니다. CN24 자 다시 K2 K
그지? 그 다음에 수량은 5천, 단가는 10,000. 이렇게 하면 5천만 원, 500만 원 기록되고, 거래처는 상대방 거래처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필프리네. 필프리. 전자 2업 붕괴,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50% 절반이니까 5,500만 원의 절반 얼마입니까? 2,7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또 막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겠다. 보통예금으로 돈 주었다고 했는데 왜 여기 현금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거는 전자세금에서 양식 자체가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음, 수표, 외상미수금, 현금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네 개 중에 한 개에 이제 끼워 맞추어서 기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 이유다. 됐습니다. (2번) 문항 7월 20일 주식회사 두산기공에서 2월 5일 구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마이너스 2천만 원, 부가가치세 마이너스 200만 원을 발급받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기계장치 구입했습니다. 외상으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고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그런 상황에서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어주겠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가세율은 뭡니까? 50일 과세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다 이겁니다. 다만 금액이 마이너스더라 이거지. 마이너스로 기록하고 미지급금과 상계한다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니까 차변의 미지급금 플러스 금액으로 적는 게 원칙이지만 상단에 마이너스로 기재하면은 하단부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대변에 끌려오잖아, 그지? 그거 그대로 활용해서 대변의 미지급금 마이너스 금액으로 그냥 입력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는 것과 똑같은 논리지. 다만 정반대로 입력하는 거다. 됐습니다. 7월 22일 50일 과세인데 금액을 마이너스로 적자. 마이너스 2천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거래처는 어디요? 주식회사 두산기공, 전자예부 여 붕괴. 자, 차변이 뭘로? 기계장치로. 그지? 애당초 기계장치 샀다가 다시 반품했으니까 기계장치를 감소시킨다 이겁니다. 기계장치.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을 감소시키는데, 그지? 차변에 플러스로 적는 게 아니고 대변에 마이너스로 그냥 적어버리자 이겁니다. 미지급금을 마이너스로 대변을 적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두산기공 그대로 끌려오는 거 맞다, 그지? 놔두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8월 2일 주식회사 한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판매대금은 10월 16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물건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 물건이 면세 항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하겠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그지? 과세 대상 물건을 파는 10일 과세라는 유형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걸 조금 변형했다 이겁니다. 면세 물건이니까 10일 과세가 아니고 매출이면서 면세. 찾아보면 번호가 13번이거든. 그렇게 좀 변형한 것이다. 대변은 제품 매출, 차변은 오늘은 8월 2일인데 돈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지? 보통 예금이 아니고 뭐 외상 매출금 되겠지. 별거 아니고 면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건을 면세 항목 구입하는 53 면세 열심히 공부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 항목 10일 과세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요거 두 개를 좀
좀 변형해가지고 13이라는 면세로 좀 문제 만들어 본 것이다. 어렵지 않죠? 계산서도 종이가 있고 전자 있으니까 전자라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어야 될 겁니다. 8월 2일 13면세 공급가액은 200만 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한국 전자부 여 정확하게 적어주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지? 차변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9월 9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영스타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100개 개당 15만 원을 판매하고 영세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받기로 했다. 뭡니까? 유형 영세울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2 영세가 될 거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겁니다. 그지? 자, 그리고 매출이면서 영세율이 적용될 때는 영세율 사유를 적어준다. 그지? 뭡니까?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이다. 됐습니다. 9월 9일 12영세 공급가액은 자, 공급가액 얼마요? 100개 곱하기 15만 원. 뭐 수량 단가 기능 사용해서 입력해도 되고요. 뭐 그냥 바로 입력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냥 저는 바로 입력할게요. 자, 100개 곱하기 15만 원. 1,500만 원 되겠네요. 거래처는 어디요? 주식회사 영스타. 자, 전자외부 여, 그지? 영설 구분은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돈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지?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입력 완료. 5번 문항 9월 16일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 2500cc의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대금 중 1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차변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타이어 교체했다. 그지? 왜 차량 유지비 지출한 거고. 자, 부가세 유형 뭡니까?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지만 요 부가가치세는 매입소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므로 따라서 유형은 54 불공이고 불공제 사유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입니다. 적어주면 되겠다. 회계처리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 대변의 미지급금 기록하자. 품목 수량 단가 적어주자. 전자 맞다. 상대방 거래처는 주식회사 이영 타이어다. 입력합니다. 9월 16일 유형 54 불공 분목이 뭐다고? 타이어. 수량 4 12만 원 48만 원 48,000원 거래처는 이 주식회사 이영 타이어. 전자외부 여. 불공제 사유는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분계 차변의 차량 유지비. 자, 코드 번호는요.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타니까 공장 관련은 아니다. 그지?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1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그지? 금액이 378000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닫고요. 자, 문제 3번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1번 문항.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마물산 주식회사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관건은 입력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고 그지? 입력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2020년 1기 확정 신고 그러면 자, 그지? 요 신고를 하는 거야. 오케이. 대손세 공제라는 건 예정 신고 때는 안 된다, 그지? 따라서 2020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대손세 공제 요건 충족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받으럼 거래일자 작년 7월 31일 대손금액 부가가세 포함된 거 770만 원 거래처 이렇고 부도 발생이 작년도 10월 30일에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된다, 그지? 자, 작년 10월 말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10월 말이야. 10월 말부터 출발한다. 11, 12, 1, 2, 3, 4. 2020년 4월 말이 딱 6개월 되는 날이고 6개월 경과해야 되니까 그 다음 날. 그러면 2020년 5월 1일이 대손 요건 충족하는 날이다 이겁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든다, 그지? 오케이, 요거 입력합시다. 외상 매출금 작년도 5월에 거래한 거고 금액 이렇고 거래처 이렇습니다. 2020년 4월 1일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을 받았답니다. 파산이랍니다. 대손 요건 충족하겠다, 그지? 언제? 4월 1일에. 오케이, 요거 입력하자. 미수금, 기계장치 판매 대금이고요. 2018년도 거래고 대손 금액 이렇고 거래처 이렇습니다. 2020년 5월 9일에 대손 처리했답니다. 장부에 대손 확정 분기했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건이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 해당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있답니다. 우리 이런 내용 배웠다, 그지? 부도 6개월 경과하면 대손 요건 충족한다고 보는데 대손세 공제 판단에서 다만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면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왜? 우리가 돈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 배웠다, 그지? 그 내용을 물어보고 싶었나 봅니다. 저당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입력 못한다 이겁니다. 됐죠? 약간 자료가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입력하자가 결론. 자, 부가가치 모듈, 대손세 공제 신고서. 두 가지 탭 중에 왼쪽에 있는 대손 발생 탭이 우리가 매출하는 입장에서 작성하는 거다, 그지? 대손 변제라는 건 있긴 있지만 실무에서도 거의 입력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지? 자, 대손 발생. 자, 기간은 자, 1기 확정이다, 그지? 1기 확정 신고서니까 사실은 입력하는 내용 자체는 1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 전부 입력하겠지만 어쨌든 1기 확정 때 제출하는 서식이니까 4월부터 6월이라고 입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대손 확정일 2020-0501 금액이 770만 원. 그래서 70만 원 톡 튀어나오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가경 됐습니다. 대손 사유는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그 다음 2020-0401 550만 원 50만 원 톡 튀어나오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비하. 요건은 파산 대손 사유, 그지?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메뉴 닫읍시다. 저장할까요? 예. 2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십시오. 메뉴 열어서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합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이네. 10월부터 12월
자, 문제 푸는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메뉴 열어보니까 하나도 불러와지는 게 없다, 그지? 그러니까 그냥 백지 상태에서 제시된 거 그냥 바로바로 입력하면 돼. 그런데 이제 밑에 문구 보니까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거 이렇게 돼 있잖아. 뭐 문제 푸는 것과는 관계없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고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책에 수록할 때는 조금 수정한 문장으로 수록할게요. 뭐 이렇게 해도 문제 푸는 거 상관없지만 성격상 그지? 자, 불러오는 자료는 이렇게 그냥 나중에 수정해서 수록합니다. 그냥 참고로 저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어떻게 수정하냐면 불러오는 자료는 삭제하고 혹시라도 뭐가 불러와진다면 그냥 저보다 지우고 작업하라 이 뜻입니다. 불러오는 자료는 삭제하고 글자가 너무 날치기다. 자, 미안해요. 불러오는 자료는 삭제하고 위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입력할 것.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할게요. 아시겠죠? 자, 내용 진행합니다. 자, 매출이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이랍니다. 우리가 과세 물건 팔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1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지? 과세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 금액 843000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619045 요거는 인위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거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더라. 그지? 과세 그러니까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면서 증빙을 발급할 수 없으니까 4번 라인에 적는다고 했습니다. 619045 그 다음 일본 도쿄 상사 제품 직접 수출했다. 그지?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대금 4,500만 원이 선적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수출한 거다. 영수율 적용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으니까 6번 라인에 적는다고 했다. 4,500만 원. 그리고 자, 이제 매출 끝났고 매입입니다.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공고가액 세액 나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았다. 그지?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다. 그지? 다만 기계장치 감가상각 대상이니까 일반 매입이 아니고 고정자산 매입 11번 라인에 적어야 될 겁니다. 235 000 235 00 아이고 다시 235 00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 공급가액 4억 5천 부가가치세 4,500만 원. 그죠? 요거 일반 매입 세금계산서 쪽으로 적으면 되고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 수치분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지연 수치분은 뭘 의미합니까? 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늦게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늦게 받기는 받았지만 확정 신고 기한보다는 빨리 받았다 이거지. 그런 거를 지연 수치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지? 지연 수치일 때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천만다행이다. 다만 가산세는 내야 된다 그지? 0.5%. 됐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16번 라인에 뭐 추가로 반영할 필요 없고 그냥 10번 라인에만 반영하면 되겠다. 다만 가산세만 좀 내자. 확정신고 기한 이내에 받기는 받았으니까 지금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교통정리할 수 있다. 확정신고 기한보다 늦게 받으면 그거는 지연수치가 아니고 미수치로 본다고 했고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고 그 내용은 확정신고서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떻게 됐지? 그럼 결론적으로 요 4억 5천만 원을 그냥 전부 다 적으면 된다가 결론이고 다만 가산세만 좀 적어주자. 좀 이따가 일반 매입 쪽에 적었습니다. 4억 5천만 원, 4,500만 원. 그 다음에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중 공제 대상
일반 매입, 공급가액 900만 원, 부가가세 90만 원.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는데 매입 조건제 받을 수 있다고 반영해야 되겠지. 14번 라인에 반영시키죠.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쪽에 반영시킬 거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잖아, 그지? 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것 중에서 일반 매입, 고정 매입 구분해야 되는데 무슨 매입? 일반 매입이잖아, 그지? 오케이. 41번이라고 되어 있는 란에 적어주면 되겠네. 900만 원, 90만 원. 됐지요? 그러면 이 내용이 14번 라인으로 싹 끌려와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자료 2020년 2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350만 원이 있네. 21번 라인에 적어주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1,350만 원. 됐지요? 그 다음 종이 세금 계산서 과세 매입에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세 100만 원이 예정신고 때 누락되었답니다. 예정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는데 깜빡 누락했대요. 그러면 확정신고 때 반영시킬 수 있잖아. 종이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지. 종이로 받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든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어. 다만 상대방이 우리한테 물건 판 사람이 법인인데 전자가 아니고 종이로 발급했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1% 가산세 낼 수는 있을 거야. 그거는 상대방 얘기고 우리는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예정신고 누락 뿌리면서 매입이라고 그러면 12번 라인에 반영되어야 되고 상세 내용 오른쪽에 적는다, 그지?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38번 라인에 적어줄 겁니다. 금액은 1,000만 원과 10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불러오는 자료 직접 입력할 거 요거는 우리 아까 문구 고쳤고, 그지?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하십시오. 부가가치 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하십시오. 오케이. 작업 끝났고 가산세만 이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 지연 수치분에 대해서 가산세 내야 되고 예정신고 때 뭔가 누락되었는데 가산세 없습니까? 자, 판단해 볼까요? 예정신고 때 뭔가 누락되긴 됐는데 매출 누락된 게 아니고 매입이 누락되었습니다. 따지면 어떻게? 예정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너무 많이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매출이 누락되어야 가산세가 있다 이겁니다. 너 왜 부가가치세를 작게 신고하고 납부했니? 그때 가산세 있는 거고 지금은 뭐 오히려 많이 냈으니까 가산세 없는 것이다. 그래서 원리 가산세는 한 개만 있겠네. 지연 수치분 0.5%. 자, 입력합니다.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 63번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에 적으면 되겠네. 출발점은 공급가액 2,000만 원 곱하기 0.5% 10만 원 자동 계산되네. 확인해 볼까? 2,0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0.01 하면 10만 원 계산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력 끝났고요. 쭉 입력하고 나면 결론값으로 맨 아래쪽 라인의 결론값이 561904라고 표시되네요. 됐습니다. 자,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문제 4번 결산 봅시다. 1번 문항 2020년 3월 1일에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보험기가 2020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200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기말 수정 분개를 하십시오. 단 월할 계산할 것. 1년치 보험료 내면서 그 보험료를 비용이 아니고 자산으로 전부 처리했다 이겁니다. 자, 2020년 해당하는 보험료 몇 달입니까? 그러면 3월부터 12월 3, 4, 5, 6, 7, 8, 9, 10, 11, 12 10달이다. 그지? 자, 1,200만 원이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네. 수학 못하는 저도 암산이 되네. 자, 100만 원 곱하기 10달 1,000만 원이 2020년 비용이고 200만 원이
선급 비용이다 이겁니다. 200만 원만 선급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1,200만 원을 전부 다 선급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산이 너무 크다 그지? 대변의 선급 비용, 자산의 감소 적어주고 차변을 비용의 증가, 2020년 보험료로 처리해야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수동결산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보험료, 자, 비용인데 무슨 코드? 영업 보니까 800번대 코드 1,000만 원. 대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 1,000만 원. 입력 완료. 2번 문항, 단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취득은 작년도 12월 30일에 했고요. 천주. 작년 말 주가가 요랬답니다. 그러면 12월 30일에 취득했다가 작년 말에 주가가 좀 변동했으면 작년도 말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을 인식했을 거다. 그지? 그건 작년 얘기고 이제 올해 평가해야 돼. 올해 주가가 요렇답니다. 그러면 작년도 말에 평가했으니까 장부 금액은 요 상태다. 그지? 요거가 105000이 115000으로 주가가 좀 올랐다 이겁니다. 평가 이익이 생길 거고 천주니까 요 차이 금액 곱하기 천주만큼 평가 손익 인식할 겁니다. 평가 이익이고 자 115000 빼기 105000 하면 한 주당 10,000원씩 이익 받다 그지? 10,000원 곱하기 천주 하면 1,000만 원 계산될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큼을 차변의 자산의 증가,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다. 입력합시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1,00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3번 문항 봅시다.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ABC 은행이 6,500만 원, 미화 5만 달러로 계상되어 있고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결산 분기를 하십시오. 기말 현재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외화 자산이 있다고요. 환율 변동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될 겁니다. 자, 자산 아니고 외화 부채다 그지? 오케이. 외화 자산 또는 외화 부채가 있다고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된다. 자, 기말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6천만 원 계산됩니다. 6천만 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말 평가하기 전에 금액은 얼마다고? 6,500만 원이라고. 6,500만 원짜리가 6천만 원 되었다고? 마이너스 500만 원. 요 마이너스는 회사 입장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채가 작아졌잖아.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해서 차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 대변의 500만 원 외화 환산 이익 수익의 발생을 인식하면 될 것이다.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다만 뭐 문제 푸는 데는 관계 없습니다. 문제 풀 수 있는데 외화 장기 차입금 ABC 은행에 대한 6,500만 원이 이제 계정 과목 입력할 때 외화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입력해야 되는지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으로 입력해야 되는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야.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출제한 것 같아.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자료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정 과목을 장기 차입금 말고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딱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계정 과목이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 불필요한 혼란 같은 거 방지하려고. 그래서 교재 수록할 때는 요 가로한 내용을 좀 보완해서 수록하겠습니다. 괄호 내용을 계정 과목은 외화 장기 차입금을 하세요. 거래처는 ABC 은행으로 하세요. 네, 아시겠죠? 괄호 요 내용으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그렇죠. 영어다. A, B, C 은행 500만 원이었다. 그지? 500만 원. 열심히 계산한 500만 원 임액해주고 부채 감소.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으로 500만 원 이렇게 수익의 발생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당사는 당해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천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을 확정하였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 50만 원,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60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였다. 잘 알고 있는 법인세 비용 붕괴다. 그지?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통해서 자동 결산으로 조금 편하게 작업합시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아래쪽에 쭉 가보면 법인세 비용 나온다. 그지? 자, 선납세금 650만 원 이미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잖아. 650만 원. 요것도 법인세 비용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계상해야 되는 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2천만 원에서 650만 원 빼면 되겠지. 1350만 원 나오네요. 그거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법인세 등이라는 라인의 금액이 결산 후 금액이 우리가 원하는 2천만 원이 맞는지 확인하자 이겁니다. 오케이, 맞네요.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항.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부의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상각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십시오. 됐죠? 자, 기기장치 올해 9월 1일에 취득했고 3천만 원, 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정률법이고 0.451이 상각률이랍니다. 자, 3천만 원 취득원가에서 기초감가상각 누계액 있으면 빼는데 올해 취득했으니까 기초감가상각 누계액은 없다. 그지? 0원 곱하기 0.451 하면 올해 감가상각비가 톡 튀어나오는데 올해 9월 1일에 취득했고 월할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요 1년치에 대해서 다시 곱하기 12분의 자 9, 10, 11, 12 4달 12분의 4를 곱해야 원하는 정답이 나올 겁니다.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곱하기 0.451 하면은 13530,000 나오는데 그거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은 4510000 나옵니다. 그지? 요거를 수동 계산해도 되겠지만 자동 계산으로 조금 편하게 작업합시다. 제조부 제조 원가에 반영돼야 되고 기계 장치다. 됐죠? 제조 원가이면서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 제품 매출원가 중에서 경비 중에서 일반 감가상각비 중에서 기계 장치 그지? 여기에 4510000 적어주고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메뉴 닫고요.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박민혜 여성이고 입사일자 2020년 8월 1일 국내 근무를 사원 등록하고 4번 107 박민혜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십시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다음의 소득이 전부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걸로 가정한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의 부라고 표시할 것. 아시겠죠? 사원 등록 메뉴에 기초사항 등록하고 부양가족 명세 작업하랍니다. 자, 원천징수 모듈에서 사원 등록 메뉴 열고요. 자, 번호가 107. 자, 보면서 적을게요. 이름이 박민혜.
박민해, 그지?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나와 있잖아, 그지? 열심히 적을게요. 자, 75 1003 2549 756 그지? 입사를 2020 8월 1일에 했고요. 뭐 내국인이고 거주자고 국외 근로 아니다, 그지? 국내 근무라고 했잖아. 국외 근공부 사무직 등 여부 사무직이라고 했잖아, 그지? 자, 사무직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 거 공장 그 생산직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국외 제공부 생산직 여부부 요 기본 세팅 값으로 그대로 놔두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기본상 입력 끝났고 이제 부양가족 명세 입력합니다. 자, 추가 공제에 해당 혹시 되지 않는지 봅시다. 배우자가 있네요. 나는 여성이네요. 부녀자 공제 가능하겠네. 다만 살펴보아야 될 게 있다, 그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총급여가 2,900만 원. 아하, 총급여 자체가 3천만 원보다 작으니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근로소득 금액이잖아. 근로소득 금액은 당연히 3천만 원보다 작겠네. 오케이, 분야적 공제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분야적 공제 이어. 자, 그다음 적습니다. 김영광 배우자요. 자, 그럼 판단부터 쭉 하고 나서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할게. 자, 김영광 배우자인데요.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소득금액 요건 판단할 때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전부 합산해가지고 판단한다, 그지? 100만 원 넘어버리니까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니까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 안 된다, 그지? 부라고 체크해야 된다. 박노연 본인 아버지입니다. 박민희 아버지. 소득 없고 나요건 충족할 거야. 다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주거 형평상 별거는 인정하는데 외국 사는 거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박노현 기본공제 대상자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따라서 뭐 나이가 7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추가 공제 전혀 될 수가 없어. 자, 김예슬 딸 나요건 충족할 것이고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다. 미국 유학 중이네. 배우자랑 직계 비속은 혹 설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에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같이 사는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유학 때도 요거는 된다. 김예찬 아들 소득 없고 나요건 충족할 거야. 그러면 요거 기본공제 대상자 될 거고. 오빠네요. 퇴직소득금액 90만 원. 아,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나요건 충족 못할 거야. 그래서 오빠는 기본공제 대상자 안 된다가 결론이다. 됐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먼저 김영광 배우자. (79) 1120 1634 566 안부, 그지? 안 된다가 결론이고. 그다음 박노현 본인의 아버지다, 그지? 소득세 직기존속 박노현. 47 12 24 187 0981 됐죠? 미국 거주해서 안 된다, 그지? 부. 따라서 73세라 하더라도 뭐 경로대 공제 이런 거 안 돼. 그다음 김예슬 딸이다, 그지? 4번.
02 0505 418 6 455 됐죠? 된다 그지? 미국 유학 가도 된다. 20세 이하 체크하고 7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세액공제 그것도 자동으로 동그라미 표시될 겁니다. 그다음 김예찬 05 1214 3143 578 20세 이하 체크하고요. 15세고 7세 이상이라서 자녀란 자동 체크. 그 다음 박민호 오빠네요. 형제 자매 6번 선택하고 박민호 73 0112 1549 722 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메뉴 닫고요. 마지막 2번 문항 봅니다. 다음은 강호성 4번 1010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료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월세 주택 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십시오. 됐죠? 자, 메뉴 일단 엽시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F2 버튼 눌러서 강호성 불러옵니다. 됐죠? 자, 불러와진 상태에서 확대 버튼 누릅니다. 좀 작업하기 편하게. 그리고 탭은 월세 주택 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업하는 것이다. 부양가족 현황 모두 동거 중이고 본인, 부모, 배우자, 처남, 자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빠른 속도로 확인해 볼게요. 자, 본인 총급여 6천만 원 근로소득자. 이런 자료를 왜 있겠습니까?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제시되어 있다고. 아, 월세 공제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강민철 아버지고요. 68세 양도소득 금액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네.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겠구나. 됐습니다. 이금희 어머니 59세 나요건 충족하고 충족 못한다 그지? 59세 이런 근로소득 960만 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장애인에 해당하긴 하는데 나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겠구나. 자, 이런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잖아, 그지? 따라서 소득금의 요건 따질 때는 없는 걸로 볼 수 있어. 따라서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하는데 나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장애인에 해당한다. 안윤장 배우자 소득 없는 전업주부고요. 39세랍니다. 배우자는 나요건 따질 필요 없는 거고, 이 배우자는 소득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겠구나. 안윤석 처남 21세 소득 없는 대학생 나요건 충족 못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닐 거다. 강지희 자녀 강샘물 자녀 11세 5세 소득 없는 초등학생 취약자 아동이랍니다. 오케이. 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합시다. 자, 보장성 보험료 피보험자, 계약자 나와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모두 기본공제 요건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지? 강호성 본인이니까 따질 필요 없어. 강민철, 강샘물만 따지면 될 거야. 강민철이 누구더라? 아유, 이름이 막 나오니까 헷갈린다, 그지? 자,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그지? 강민철이 누굽니까? 강민철이 아버지네. 아버지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더라, 그지? 안 되겠고. 그 다음
이걸 뭐라고? 자, 강샘물은 자녀 이거는 되겠다, 그지? 그래서 강민철은 안 되고 강샘물만 되거든. 40만 원만 입력해야 된다. 판단할 수 있겠죠? 40만 원만 입력합니다. 그다음 화면 약간 올릴까? 이렇게 됐습니다. 40만 원 입력했다. 자, 그다음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나의 요건, 소득금의 요건 안 따진다, 그지? 그래서 이금이 안윤정 전부 다 인정됩니다. 이금이 어머니가 사실은 나의 요건 충족 못하거든. 그래도 된다고. 아시겠죠? 그다음 보청기 구입비 되고요. 질병치료용 한약구입비 된다, 그지? 보약은 안 되지만 질병치료로 한약 요건 된다. 그래서 150만 원 인정되는 거고. 어머니는 장애인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일반 의료비가 아니고 장애인 의료비 쪽에 적어야 될 거야. 아시겠죠? 150만 원 장애인 의료비에 적는다. 의료비 중에서 장애인 의료비, 그죠? 여기다가 적어준다. 150만 원. 그치? 그 다음 배우자 안윤정 어깨 수술비 미용 목적 아니랍니다. 된다.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50만 원 한도로 인정되거든. 30만 원이니까 전부 인정되겠다, 그지? 그래서 130만 원 일반 의료비 쪽에 적으면 되겠다. 130만 원. 일반 의료비에 13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자료 좀 올릴까요? 화면 이렇게 올립니다. 됐지요? 자, 교육비는 나의 요건은 충족 못해도 돼. 24살 대학생 아들 생각하자고 했다, 그지? 다만 소득금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처남이 얹혀 살고 있다, 그지? 처남이 대학생이라고. 근데 소득은 없다고 했어. 나의 요건 충족 못하더라도 된다 이겁니다. 대학교 등록금 냈다고 강호성이 납입해 줬답니다. 좋은 매형이다, 그지? 내줬다고 인정된다. 판단할 수 있겠죠? 400만 원 대학생 교육비. 얼마요? 금액 보고표면 쓰면 갈게요. 자, 400만 원. 인별로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지? 인별로 입력하는 거다. 확인. 그 다음 강지희. 자, 강지희가 이름 바로 찾을게요. 강지희가 자녀거든요. 11세 자녀. 초등학생입니다. 저 교육비 인정되겠다, 그지? 체험학습비 60만 원, 방과후 수업료 30만 원. 다만 체험학습비는 한도가 있었잖아. 30만 원이 한도더라고. 그지? 다른 거는 교복, 안경은 50만 원이 한도인데, 그지? 체험학습비는 30만 원이 한도더라. 한도 외우고 이런 거 싫어하지만 시험 치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한도거든. 그래서 90만 원 아니고 30만 원, 30만 원 합해서 60만 원이 인정되는 거다. 60만 원을 초등학생 교육비로 입력하는 겁니다. 60만 원. 초중고교 쪽에 60만 원 적어준다. 인별로 합산해서 적어준다, 그지? 인별로 합한 60만 원을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 낙서 치울게요. 자, 진행합니다. 자녀 강샘물은 취약자 아동이거든. 유치원 수업료 되고 학원비도 된다, 그지? 그래서 270만 원 적어줍니다. 취약자 아동에 270만 원. 됐습니다. 화면 좀 더 올립니다. 자, 기부금 본인 정치자금 기부금 2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초과분 그리고 10만 원 이내분으로 나눠서 적어야 되겠지. 10만 원, 10만 원. 그다음
처남이 국군 장병 위문 금품으로 50만 원 냈습니다. 법정 기부금이다, 그지? 자, 기부금은 나 요건은 안 따지고 소득금의 요건만 따지더라, 그지? 자, 처남이 대학생이니까 나 요건 충족 못하지만 소득이 없다 보니까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더라,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부금은 인정된다가 결론이다. 법정 기부금으로 50만 원. 됐죠? 다만 뭐 시험 문제이긴 하지만 좀 어색하다, 그지? 누나 매형집에 얹혀 살면서 대학교 등록금도 내주는데 50만 원 돈 있으면, 그지? 그걸 이렇게 기부금 내는 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니까, 그지? 자, 여기서 인정된다가 결론입니다. 자, 50만 원. 자, 법정 기부금이다. 자, 당해 법정 기부금, 올해 법정 기부금이라는 뜻이고, 그지? 여기 50만 원. 그다음 이제 월세 탭에다가 요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 집주인이 김광일이고요. 아파트고. 자, 입력합니다. 요렇게 열심히 입력하면 되겠다. 월세 주택임차 탭은 요건 아니면 입력하지 마십시오. 우리 요건 확인했잖아, 그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확인했으니까 입력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월세 주택임차 탭. 자, 집주인이 김광일. 자, 집주인이 집이 여러 채인가 보다. 사업자 등록까지 했네. 입력합시다. 747 46 01155 됐습니다. 유형은 F2 눌러서 아파트 선택하고 면적은 84제곱미터. 주소지는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9. 그 다음에 게시일은 2019 0701 2020 0630. 열건 월세액은 80만 원 곱하기 12 해서 960만 원이다, 그지? 9600000 입력하면 요 내용이 연말정산 입력 탭의 연말정산 입력 탭의 월세 요 내용으로 쫙 끌려오게 될 겁니다. 자, 입력했고 계속 입력 진행하면 되고 참고로 잔소리 하나만 해볼게요. 자, 우리 요건 이미 파악했고 월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어야 된다. 즉 평수 넓으면 안 된다라는 요건이 있긴 있었어. 그러나 그 부분은 실무에서 우리 실무교육에서 공부하게 되고 실무 때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전산세무에서는 묻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면적이 넓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법 규정을 보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된답니다. 85제곱미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이라는 단위를 많이 쓴다, 그지? 평은 제곱미터를 이제 환산할 때 3.3으로 나누면 돼. 그러면 몇 평입니까? 85 나누기 3.3 25.75평. 약 26평이 좀 안 된다고. 26평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랍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분양 평형은 우리 집 전용 면적에서 공용 면적 있잖아, 그지? 주차장, 놀이터 뭐 이런 공용 면적을 전부 n분의 1로 나누어서 우리 집 부분을 합한 것이 분양 평형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정하는 요 면적은 전용 면적을 말한다고. 우리 집 문 열었을 때 있는 면적 있잖아. 그걸로 따지니까 분양 평형으로 따지면 약 35평 이하는 전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이외에 있는 읍면지역은 좀 집값이 싸잖아, 그지? 그래서 조금 기준이 좀 높습니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전부 국민주택으로 보아준대요. 참고로 말씀드렸고 시험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건드리기 어려워. 그래서 문제 나오는 면적 보면 전부 85m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고 됐습니다. 자,
자, 이제 요거까지 입력했고 마지막 신용카드만 마무리하면 되겠네. 자, 신용카드. 정신사나우니까 조금 이렇게 올릴게요. 자, 열어놓고 요거 작업합니다. 아, 요렇게 올리면 안 되겠다. 요 위에 거 언급이 하나 있어서. 그러면 화면을 약간 요 정도 만들어 놓고 신용카드 문제 풀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요 내용이 오케이 보인다. 자, 신용카드 2,500만 원 일반 신용카드 썼는데 전통시장 대중교통이 있답니다. 이거는 공제율이 높으니까 별도로 따로 떼서 입력하게 해야 되겠고, 회사 경비로 처리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 못 받는다, 그지? 요거는 빼야 될 겁니다. 따라서 200만 원, 40만 원, 60만 원 합하면 300만 원이거든. 300만 원 차감된 2,200만 원만 일반 신용카드 쪽에 적어야 될 거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따로 나눠서 적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현금 영수증, 중고자동차 구입비 1,000만 원, 미술학원 수업료 30만 원, 자녀 강세물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이랍니다. 자, 사교육비,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교육비 공제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30만 원 학원비인데 취약자는 아동이다 보니까 이미 교육비 공제 받았다, 그지? 요거 받았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 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을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과세표준 양성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공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중고차의 경우에는 그 지출 금액의 10%만큼 해준다고, 좀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알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문제고요. 따라서 자, 1,000만 원 중에서 10% 100만 원 되고 30만 원 된다, 그지? 그래서 130만 원을 적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200만 원, 40만 원, 6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적자. 아시겠죠? 자, 금액을 외울 수 있을까? 130만 원부터 입력할게. 금액 잊어버리기 전에. 자, 입력합니다. 자, 현금 영수증 빨리 까먹기 전에 입력하자. 130만 원. 그 다음에 그지? 전통시장이 40만 원, 대중교통이 60만 원. 그 다음에 일반 신용카드가 2,200만 원이라고 열심히 분석했잖아, 그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제90회 기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